요즘 마트에 가면 계산대 앞에서 저도 모르게 한숨부터 나올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몇 개 집어들지도 않았는데 훌쩍 뛰어오른 가격표에 깜짝 놀라곤 하죠. 매일 먹는 달걀 한 판, 우유 한 통 값은 무섭게 오르는데 10년, 20년 꼬박꼬박 부었던 내 연금 액수는 어쩜 그리 그대로일까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본 66세 어머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아 한참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울에서 홀로 지내시는데 한 달 80만 원으로 약값 내고 관리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하나도 없다며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혹시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리 동년배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써 외면하고 있는 괜찮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원비나 생활고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밤잠 설치고 자식들 눈치 보는 억울한 노후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지긋지긋한 불안에서 벗어날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올해 65,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한도연 씨는 요즘 마트에 갈 때마다 낡은 장바구니를 꼭 챙깁니다. 손잡이는 이미해져서 실밥이 풀리고 가죽 덧댄 부분은 오래된 신발처럼 닳아 있습니다. 한때 회사 법인카드를 휘두르며 부하 직원 점심값을 계산하던 그 손이 이젠 마트에서 1,000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가격표를 눈으로 몇 번씩 훑은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지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도연 씨는 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계산대 앞에 선다. 달걀 한 판, 식용유 한 통, 고등어 2마리, 그리고 아내의 혈압약. 계산대 화면에 찍히는 숫자가 오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쿵 내려앉는다. 이게 5만 원이 넘는다고? 그는 카드 결제를 누르며 멋쩍게 웃었지만 속으론 눈물이 맺혔다. 한도연 씨는 35년 동안 경기도 시화공단의 한 중소 부품회사에서 생산관리 부장으로 일했다. 그 시절엔 성실함 하나로 인정받았고 회사도 꾸준히 성장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1억 4천만 원. 아내 이명자 씨와 함께 이제는 우리도 좀 여유롭게 살자던 때가 불과 3년 전이었다. 퇴직 후엔 작은 치킨집을 열었다. 퇴직금의 절반인 7천만 원을 투자했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다. 하지만 그 선택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다. 코로나 이후 물가가 오르고 배달앱 수수료가 치솟았다. 닭 한 마리 값이 오르자 손님은 줄었다. 한 달, 2달 적자가 이어졌고 결국 폐업을 결심했다. 남은 건 마이너스 1,800만 원의 카드빚과 다시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아내의 한숨뿐이었다. 퇴직 후 3년, 도연 씨의 수입은 국민연금 월 68만 원이 전부다. 아내 명자 씨는 15년간 학원 청소 일을 했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월 20만 원도 채 받지 못한다. 둘이 합쳐 88만 원. 집은 있지만 관리비와 공과금만 해도 매달 3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전기요금, 수도세, 보험료, 그리고 아내의 약값. 남는 돈은 40만 원 남짓. 그 돈으로는 식비도 감당이 안 된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스스로 위로해보지만 냉장고에 들어있는 건 달걀 몇 개와 김치 한 통뿐이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낡은 장바구니에 달걀 대신 두부를, 사과 대신 배추를 담았다. 한때 백화점 식품관에서 장을 보던 그 손이 이제는 전단지 쿠폰을 오려 가게를 고르는 손이 되었다. 지난 봄, 도연 씨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MRI 촬영비만 18만 원이었다. 보험에서 일부 나왔지만 약값과 치료비로 결국 한 달에 25만 원이 빠져나갔다. 그 달엔 전기요금을 늦게 냈다. 이러다 우리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되는 거 아냐? 아내 명자 씨가 조용히 물었을 때 도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20대 아들 한성우가 있었다. 아들은 수도권에서 취업 준비 중이었다. 도연 씨는 아들이 걱정할까봐 우리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현실은 괜찮지 않았다. 아내는 허리 아파도 병원 대신 파스를 붙였고 도연 씨는 식사량을 줄였다. 점심은 라면, 저녁은 밥에 김치, 그리고 가끔 멸치볶음. 밥 먹고 싶을 때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 몰랐어요.
그는 기자 인터뷰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며칠 전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마주친 이웃이 물었다. 부장님, 요즘도 골프 다니세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가 어색하게 웃었다. 요즘은 몸이 안 좋아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골프장 그린피 한 번이면 아내가 한 달치 약값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도연 씨는 낡은 장바구니를 꺼내 방 한켠에 놓았다. 손잡이에 묻은 얼룩을 닦아내며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장바구니 속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들어 있었다. 35년 동안 일하며 쌓은 자부심, 퇴직 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진 노후의 꿈, 그리고 매달 부족한 50만 원을 채우기 위해 내일 무엇을 아껴야 할지 계산하는 습관까지. 그는 잠이 오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노후 생활비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검색창에 뜬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65세 이상 평균 생활비 178만 원. 연금으로는 절반도 못 채워. 기사 속 수치는 자신의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178만 원이라 우린 지금 100만 원도 못 쓰는데.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꿈틀거렸다. 이러다 진짜 아무것도 못 남기고 가는 거 아닐까? 아내가 잠든 새벽, 도연 씨는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마트에 갈 것도 살 것도 없었다. 그저 손에 뭔가를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했기 때문이다. 새벽 공기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일한 건 아닐 텐데. 그날 이후 도연 씨는 매일 아침 아파트 앞 공원에 나갔다. 벤치에 앉아 같은 연배의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연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난 국민연금 70만 원, 아내는 30만 원. 딱 그거야. 그래도 당신은 낫지. 나는 혼자 살아서 50만 원이 전부야. 그들의 대화는 웃음 같았지만 웃음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말끝을 흐렸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그 작은 공원의 벤치는 그들에게 세상의 축소판이었다. 누구도 여유롭지 않았고 누구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도연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일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의 손엔 여전히 낡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가볍게 흔들리는 손잡이에서 마치 세월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났다. 7월의 끝자락, 장마비가 하루 종일 내리던 날이었다. 한도연 씨는 그날따라 몸이 무겁고 허리 통증이 심했다. 빗물이 고인 아파트 진입로를 건너며 손에 들린 낡은 장바구니가 점점 젖어갔다. 마트로 향하던 발걸음이 어느새 병원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 부장님,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해요. 의사의 말은 마치 차가운 비처럼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는 계산대를 보듯 진료비 명세서를 훑었다. 진료비 3만 2천 원, 약값 2만 8천 원. 한 달 치료비만 15만 원이 넘었다. 그날 저녁, 아내 명자 씨는 병원 영수증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여보, 나 그냥 파스 붙이고 참을게. 이 돈이면 우리 아들 학원비 한 달 치잖아. 그녀의 말에 도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며칠 후 아들 성우가 집에 내려왔다. 아버지, 요즘 몸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다. 뭐,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그럼 병원은요? 그냥 물리치료나 좀 받았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사실 저 취직 준비 접으려고요. 알바하면서 돈 모아볼까 해요. 성우야, 그건 안 돼.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우리야 어떻게든 버틸 거야. 도연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밤 혼자 울었다. 아들이 포기하는 인생의 무게가 자신이 만든 현실 같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아내가 쓰러졌다. 고혈압 약을 제때 먹지 못해서였다. 병원에서 돌아온 아내는 이제 약을 줄여야겠다고 말했다. 우리 둘 다 병원 다니면 생활비가 안 돼. 그냥 몸에 좋은 거 먹고 운동하자. 그녀의 눈가엔 피곤이 아니라 체념이 어려 있었다. 그 순간 도연 씨는 깨달았다. 그동안 그는 노후 준비란 단어를 돈으로만 계산해왔다는 것을. 그러나 정작 잃고 있던 건 돈보다 더 중요한 존엄과 평온이었다. 며칠 뒤 그는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새벽 시장에 갔다. 전단지를 붙이며 채소를 파는 노인,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미역을 봉지에 담는 아주머니, 모두 자신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삶의 끝에서 여전히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는 무심코 시장 한켠에서 앉아 쉬었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다. 아이고, 이 시간에 장 보러 오셨어요? 그냥 나왔어요. 잠이 안 와서요. 나도 그래요. 연금 나오는 날만 기다려요.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둘은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같은 세대만이 아는 피로와 체념이 스며 있었다. 그날 이후 도연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장바구니 일기였다. 첫 줄엔 이렇게 적었다. 오늘은 달걀을 사지 못했다. 대신 배추를 샀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왜냐하면 아직은 배추를 살 돈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저녁 낡은 장바구니를 닦았다. 그리고 그 안에 다음 날 쓸 장보기 목록을 써서 넣었다. 두부, 콩나물, 명자의 약값. 그의 하루는 여전히 빠듯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다. 가을이 다가오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구청에서 열린 노후 재무교육 전단지를 보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연금, 의료비, 생활비를 다시 설계해보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연 씨의 눈이 잠시 멈췄다. 그는 망설이다가 강의실 문을 열었다. 강의실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부부들이 앉아 있었다. 그중 한 강사가 말했다. 여러분, 지금의 생활비가 100만 원이라면 10년 후엔 13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은 그대로일 겁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 앉은 아내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렸다. 강의가 끝난 후 부부는 근처 분식집에 들렀다. 잔잔한 라디오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여보, 우리 장바구니 새로 살까? 아니, 그냥 이거 써요. 이게 아직 튼튼해요. 그녀가 웃으며 장바구니를 들었다. 그 안에는 삶의 무게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도연 씨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노후란 건 돈으로만 계산되는 게 아니야. 아직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됐지. 겨울이 오기 전 그는 구청에서 진행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마트 장보기 도우미였다. 자신보다 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을 대신해 장을 봐드리는 일. 첫 출근 날 그는 오래된 장바구니를 들고 출발했다. 그 장바구니엔 이제 달걀 대신 사과가, 무거운 책임 대신 작은 행복이 담겼다. 마트 입구에서 그를 알아본 직원이 물었다. 어르신, 그 가방 오래 쓰셨나 봐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제 인생보다 조금 가볍습니다. 그의 웃음은 오래된 장바구니처럼 해졌지만 그 안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에 젖은 도로 위에서 낡은 장바구니가 살짝 흔들렸다. 그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느꼈다. 젊은 시절의 부장 자리, 치킨집 간판, 신용카드 빚, 병원 영수증. 그 모든 게 결국 한 장바구니 안에 들어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잖아. 내일은 또 장을 봐야지. 그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저녁빛에 반짝였다. 낡았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그날 일기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삶이란 건 결국 장바구니 같다고 생각한다. 때론 비어있고 때론 무겁지만 중요한 건 내 손에 여전히 쥐어져 있다는 것. 오늘도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는 불 꺼진 부엌에 장바구니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안에서 달걀 하나가 굴러나와 멈췄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건 분명히 희망의 소리였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2, 박영우 씨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의 작은 아파트에 산다. 이른 아침,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오래된 가계부를 비춘다. 표지는 닳고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그 안엔 지난 40년간의 삶이 빼곡히 적혀 있다. 1997년 4월 17일, 첫 아들 돌잔치 비용 38만 원. 2008년 10월, 금융위기. 비상금 통장해지 금지. 2024년 12월, 퇴직 후 국민연금 132만 원 수령. 그는 이 오래된 가계부를 내 인생의 나침반이라 부른다. 박영우 씨는 대기업 전자회사 인사팀 부장으로 32년간 근무했다. 매일 정장을 입고 새벽 6시 30분에 출근, 퇴근은 밤 9시. 사람들은 그를 일벌레라 불렀지만 그는 늘 웃으며 말했다.
나는 내 노후보험을 지금 매일 조금씩 드는 거야. 이게 내 투자야. 그의 집 벽에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기록하자는 손글씨 문구가 붙어 있다. 아내 윤정희 씨는 그런 남편을 처음엔 답답하게 여겼다. 당신은 왜 그렇게 아껴? 애들 외식 좀 시켜줘도 되잖아. 그럴 때마다 박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오늘을 걱정하고 나는 내일을 걱정해. 우리 둘이 역할이 다르잖아. 박 씨가 60세로 퇴직하던 해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그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퇴직 다음 날 그는 직접 엑셀로 가계 자산표를 만들었다. 국민연금 월 132만 원, 퇴직연금 월 58만 원, 적금이자 12만 원, 총 월 수입 202만 원. 그는 이 금액을 내가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한계선이라 부르고 지출도 그 범위 안에 맞췄다. 아내 윤정희 씨는 처음엔 불만이 많았다.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여행도 가고 맛집도 다녀야지.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기다려. 지금 물가가 너무 불안정하잖아. 우리 세대는 지금 쓰는 10만 원이 10년 뒤엔 20만 원의 부담이 될 수도 있어. 2025년 봄, 주변 친구들이 은퇴 후 창업에 뛰어드는 걸 보며 아내는 또다시 말했다. 여보, 당신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최소한 커피숍이라도 하면 노후가 덜 무료하지 않겠어?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커피숍은 5년 안에 70%가 문 닫아. 난 대신 지출을 줄이는 일을 할 거야. 그는 은퇴 후 매일 아침 지출 점검 노트를 썼다. 4월 13일 전기요금 자동이체 금액 12만 4천 원. 다음 달부터 에어컨 필터 세척 주기 늘릴 것. 그의 노트는 기업 보고서처럼 꼼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최성우가 찾아왔다. 야, 영호야. 나 이번에 상가 투자 들어갔다. 퇴직금으로만 하는 게 아까워서 말이지. 월세 200만 원 들어온대. 박 씨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줬다. 성우야, 너라면 잘하겠지만 혹시 공실 나면 어떻게 하려고? 야, 서울 근처인데 공실이 어딨어. 그 대화는 그날로 끝났지만 1년 뒤 그 친구는 상가 공실로 대출이자에 허덕였다. 그 일을 겪고 난 후 박 씨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다. 그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물론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다. 퇴직 2년 차, 아내 윤정희 씨는 우울감에 시달렸다. 당신은 계획적인데 나는 그냥 공허해. 이렇게 아껴서 뭐 하겠어.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박 씨는 한참을 듣다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5천만 원 보태주기로 했잖아. 그 약속은 지켜야지. 그리고 지금 아끼는 건 미래의 자유를 사는 거야. 그날 밤 그는 가계부를 꺼내 아내에게 보여줬다. 그 안엔 매달 10만 원씩 부부 여행 적금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1년 후에 이걸로 제주도 가자. 나는 지금을 참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시간을 준비하는 거야.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듬해 여름, 그들은 진짜로 제주도로 떠났다. 숙소는 비싸지 않았지만 둘만의 여행이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돈을 안 쓰자는 게 아니라 밥솥이 있는데 쓰자는 거였네. 그녀의 말에 박 씨는 미소 지었다. 이게 내가 말하던 진짜 노후야. 비싼 곳에 가는 게 아니라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거.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시험을 내린다. 2025년 초 갑작스러운 의료비 폭등과 공공요금, 인상이 이어졌다. 뉴스에서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평균 월 생활비가 178만 원. 연금으로는 절반도 못 채운다고 보도됐다. 박 씨는 뉴스 화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나도 긴장해야겠구나. 그는 즉시 가계부를 펼쳐 비상생활비 항목을 늘렸다. 기존 월 20만 원, 30만 원. 그는 연금 외에도 남은 예금에서 매달 10만 원씩 생활안정보조금 통장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아내는 또 물었다. 이제 와서 그렇게 바꿔서 뭐해? 그는 대답했다. 이제라도 바꾸면 늦지 않지. 늦은 준비보다 무서운 건 준비를 안 하는 거야.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단단했다. 그날 이후 부부는 매달 한 번씩 지출 점검 회의를 열었다. 식비 40만 원 유지, 외식주 1회, 의료비 비상금 확보. 두 사람은 서로의 통장 내역을 함께 보며 웃었다. 이제 당신이 재무부 장관이고 나는 경제부 총리야. 그럼 나라가 망할 일은 없겠네. 그들의 노후는 그렇게
함께 꾸려가는 또 하나의 작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해 가을,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높고 파랬다. 박영우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다. 잉크 자국이 번진 오래된 페이지 위에는 1990년대부터 이어진 숫자들이 줄을 지어 있었다. 그는 한 장, 또 한 장 넘기며 작은 웃음을 지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의 아내 윤정희 씨가 커피를 내오며 물었다. 그 노트는 이제 좀 그만 봐도 되지 않아? 아니, 아직 이게 나를 움직이게 해. 이 안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적혀 있잖아. 윤정희 씨는 남편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구겨진 종이 위에 남은 손때와 잉크 냄새.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부부가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박민재가 부모를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결혼 날짜 잡았어요. 순간 부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 축하한다, 우리 아들. 근데 결혼 자금이 좀 빠듯해서요.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요. 윤정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남편을 바라봤다. 그는 말없이 가계부를 꺼내 한 장을 펼쳤다. 자녀 결혼 지원금 5천만 원 적립 완료. 아들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너 결혼하면 도와주려고 10년 전부터 준비한 돈이다. 그때는 이날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왔구나. 그날 밤 아들은 부모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정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남편의 철저한 계획과 절약이 결국 가족의 평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남편은 늘 쓰던 가계부를 여행 가방에 넣어두었다. 부산 해운대 바닷가, 저녁 햇살이 붉게 물들던 순간 윤정희 씨가 물었다. 여보, 이젠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박영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쉬는 거야. 이젠 돈 걱정도 병원비 걱정도 안 하잖아. 우리 둘 다 건강하고 아들도 자리 잡았고 이제 가계부는 추억을 기록하는 노트가 되겠지.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다. 그 순간 윤정희 씨는 남편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 그 부지런했던 부장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하지만 행복은 늘 작은 불안과 함께 온다. 겨울, 윤정희 씨가 병원 검진에서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생활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했다. 그날 밤, 부부는 조용히 식탁에 마주 앉았다. 여보, 나 병원비도 이제 신경 써야겠네. 박영우 씨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그럴 줄 알고 의료비 비상금도 따로 만들어놨어. 그는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건강은 계획할 수 없지만 대비는 할 수 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편의 손등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몇 달 후, 둘은 구청에서 열린 시니어 재무관리 강연회에 초청받았다. 강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말했다. 여러분, 이 부부는 미리 준비한 삶의 모범이에요. 퇴직 후에도 연금, 비상금, 건강자금, 여행자금까지 체계적으로 분리했죠. 가계부를 적는다는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삶을 기록하는 철학입니다. 강의가 끝난 뒤 몇몇 참석자들이 다가왔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하셨어요?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특별한 비결이 아니에요. 매달 내가 쓸 수 있는 만큼만 쓰고 쓰는 돈에 마음을 담으면 됩니다. 노후는 돈이 아니라 습관이 지켜줘요.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투엔 자랑이 없었고 단지 평생의 경험에서 나온 진짜 지혜의 무게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희 씨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당신의 그낡은 가계부 덕분이야. 박영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건 우리 둘 다의 기록이야. 당신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걸 계속 쓸 수 있었지. 그는 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내 한 장을 넘겼다.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5년 10월, 윤정희와 함께. 오늘도 적는다. 우리는 돈보다 서로를 먼저 챙기는 법을 배웠다. 그날 밤, 거실 조명이 은은히 켜진 채 두 사람은 차를 마셨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렸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으며 윤정희 씨가 속삭였다. 당신, 다음 장엔 뭐라고 쓸 거야?
박영우 씨는 펜을 들며 대답했다. 지금이 제일 평안하다고 쓸 거야. 그는 그렇게 한 줄을 적었다. 오늘도 평안하다. 노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준비와 마음으로 쌓는 것이다.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그의 얼굴엔 세월이 아닌 평온의 미소가 번졌다. 그의 손 아래 놓인 오래된 가계부는 낡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온 단단한 방패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습관처럼 가계부를 덮으며 말했다. 오늘도 살만하다. 아내는 커피를 내오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노후는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단단했고 무엇보다 서로의 곁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있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앞서 이야기했던 사례와 정반대되는 방향에서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통계와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준비된 노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연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통계부터 보면 우리나라 노년층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 중 적정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부족하다가 37%, 매우 부족하다가 약 20%에 달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발표된 자료에서는 고령층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약 86만 원 수준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령층 중 절반 정도만이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주요 기관 조사에 따르면 중고령자들이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개인 기준 월 160만 원, 부부 기준 260만 원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통계에서는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가 월 330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 수준이라는 결과도 확인됩니다. 즉, 연금만으로는 여전히 기본적인 지출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수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고 있고 의료비와 공공요금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 이상으로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생활비가 약 1.8배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의료비 지출은 10년 사이 약 2배 이상 늘어났고 70세 이상 인구의 40% 이상이 만성질환으로 매달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해외의 연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금 격차가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많은 선진국이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일수록 노동 인구가 줄고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제도 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앞으로 25년 안에 세계 주요국의 연금 적자 규모가 지금보다 수십 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노후의 행복은 소득이 아닌 준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도연 씨처럼 미리 대비하지 못한 이들은 이 숫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박영우 씨처럼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연금과 지출을 균형 있게 관리한 사람들은 이 통계의 위험선 밖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수치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는 경계선입니다. 노후의 안정은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꾸준히 쌓아온 습관과 계획의 결과라는 사실을 통계는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힘은 돈보다 준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막연한 절망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정책들과 성공의 씨앗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도연 씨처럼 준비 못하고 후회하는 삶도 있고 박영우 씨처럼 대비해 평온을 얻는 삶도 있듯이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해외 모델들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보려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움직임부터 살펴볼게요. 현재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노후준비지원 전달체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예컨대 부산, 인천, 전북 김제, 서울 성동, 경기 부천 등 총 9개 지자체가 노후준비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하여 재무건강여가관계 등 통합적 노후준비 상담과 교육, 사후관리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중장년층은 가까운 지자체에서 인생 설계 진단, 자산 점검,
건강 코칭 등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차기 5개년 계획 2026-2030년 수립을 준비하며 앞으로 노후 소득 보장과 지자체 기반 서비스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주거와 생활비 절감을 위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노후 주택의 단열 보강, 도배장판 교체, 화장실 안전바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 처리, 응급, 호출벨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화장실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노후주택 단열 보강 사업을 시행하며 난방비 절감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도 노후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난방비 절감 효과를 내고 있어요. 이처럼 물가 상승과 공과금 부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착실히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겁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 많습니다. 예컨대 여러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연금 시스템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기여율을 올리는 대신 연금 대체율을 개선하거나 출산군 복무 기간에 기여 크레딧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금 수급 기준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 국가에서는 기여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도 연금 수급자의 소득 대체율을 개선해 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개혁을 시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과 모델들은 결국 혼자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실제 행동으로는 먼저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서 노후 준비 지원 사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자신의 연금 납입 내역, 자산 구조, 지출 패턴을 미리 점검해두고 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세요. 주택 단열 보강, 안전시설 설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은 큰 비용 없이 직간접적으로 생활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모형처럼 기여율 수급율 개혁 방향이나 사회보장체계 강화 논의에 관심을 갖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영상으로 사례를 듣고 통계를 보고 정책을 알아두는 것이 단지 정보가 아니라 행동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한도연 씨의 삶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경계선이 되고 박영호 씨의 삶은 우리도 닿을 수 있는 방향이라는 믿음을 갖고 각자의 지역과 조건 속에서 가능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노후 준비의 실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변화의 주체가 되실 차례입니다. 낡은 장바구니는 하루를 버텼고 오래된 가계부는 한 생을 지켜냈다. 하나는 어제의 무게를 담았고 다른 하나는 내일의 방향을 적어두었다. 한쪽은 오늘의 밥값을 계산했고 다른 한쪽은 평생의 마음값을 계산했다. 두 손의 차이, 그것이 인생의 차이였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도연 씨, 35년을 일했지만 퇴직 후 손에 남은 건 달걀 한 판과 병원 영수증뿐이었던 사람. 그리고 박영호 씨, 매달 가계부를 적으며 40년 동안 미래를 조금씩 준비해온 사람. 한 사람은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불안을 채웠고 다른 한 사람은 오래된 가계부를 펼치며 평안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의 노후는 같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차이가 그들의 삶을 갈라놓았습니다. 그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유무, 그리고 마음의 태도. 도연 씨는 늘 내일을 미뤘습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무슨 노후야.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영호 씨는 이렇게 말했죠. 지금의 10만 원은 내일의 자유 한 조각이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노후를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두 사람 사이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마트 계산대 앞에서 한숨을 쉬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펴보며 다음 달엔 조금 줄여야겠다 중얼거리는 우리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삶이란 건 언제라도 다시 계산할 수 있는 장부니까요. 가계부는 비어 있어도 마음만큼은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노후는 단 한 번의 투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달의 습관,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조금 덜 쓰는 용기, 내일을 위해 한 걸음 미리 움직이는 마음, 그것이 결국 우리 삶의 안전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은행 잔고가 늘어날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될 때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내 하루를 계획할 때입니다. 도연 씨의 낡은 장바구니는 끝내 가벼워졌지만 그의 눈빛엔 슬픔이 남았습니다. 반면 박영호 씨의 가계부는 무겁고 낡았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평화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노후의 차이는 결국 돈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의 깊이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결심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벌 만큼만 쓰겠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갈 만큼 남기겠다는 다짐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가계부를 펼치고 지출을 적고 연금 내역을 확인하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속에도, 내일을 위해 잠시 멈춰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기 전에 이제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해보세요. 그 약속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겁니다. 끝으로 이렇게 한 줄 남기고 싶습니다. 노후란 하루의 끝에서 자신을 안아주는 시간이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다루는 마음이 우리를 지켜준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장 남은 장바구니가 있고 아직 한 줄 더 쓸 수 있는 가계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준비를 시작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요즘 잠은 잘 주무시는지요? 어슴푸레한 새벽에 눈이 번쩍 떠졌는데 다시 잠은 안 오고 괜히 가슴만 답답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긴 한숨만 푹 쉬어본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평생 일만 하다 이제 퇴직하고 좀 쉬나 했더니 막상 시간이 남아도니까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평생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회사 일 하느라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달려오셨죠. 그런데 막상 모든 짐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덜컥 급부tum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 넘은 분들 2분 중 1분은 사는 게 재미없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의미 없는 하루입니다. 텅 빈 시간 앞에서 속절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 그 허전함을 채우려 술에 의지하거나 스마트폰 속 세상에 숨어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분들은 놀랍도록 단단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별거 아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을 정해놓는 거. 그 규칙적인 습관이 나를 다시 살렸지. 지금부터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삶을 다시 짱짱하게 일으켜 세우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서울 도곡동의 오래된 아파트. 창문 틈으로 들어온 겨울 햇살이 낡은 손목시계 위에 비쳤다. 분침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돌고 있었지만 그 시계를 차고 있는 남자, 이도현의 삶은 그 리듬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는 30년 넘게 한 대기업에 몸담아왔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이끌고 해외 출장을 밥 먹듯 다니며 늘 성과로 평가받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작년 겨울 정년퇴직을 맞았다. 보상은 충분했다. 퇴직금 1억 6천만 원. 사람들은 그에게 이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이야. 여유롭게 여행도 다녀요라며 축하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 퇴직 첫 주 월요일, 아내 박정희가 물었다. 여보, 내일부터 뭐 하실 거예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일단 좀 쉬자고 한 2주 정도만 일하고 답했다. 하지만 그 2주는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어갔다. 그의 하루는 느리게 그러나 끝없이 흘러갔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TV 뉴스를 본다. 점심 무렵에는 동네 카페를 한 바퀴 돌고 오후엔 TV 재방송을 본다. 이름 있는 대기업의 임원으로 수백 명을 지휘하던 사람이 이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건네는 영수증을 멍하니 바라보며 하루를 보낸다. 퇴직 석 달째 되던 날,
그 낡은 손목 시계가 멈췄다. 건전지가 다 된 것이었다. 그는 시계를 들고 한참 바라보다가 교체도 하지 않고 서랍 속에 넣었다. 이제 맞출 시간도 없는데 뭐하러. 그 말은 자신에게 던지는 듯한 한숨이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문화센터에서 수묵화 강좌 있대요. 같이 들어보실래요?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런 걸 배워서 뭐해. 난 예술이랑은 담쌓은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도연의 세상은 점점 작아졌다. 휴대폰 연락처에는 300명이 넘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먼저 걸어도 대부분 요즘 바빠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퇴직 후의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사라졌다. 하루는 친구 정만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 나? 택시 몰고 다녀? 아침에 나가면 그래도 기분이 달라져. 손님 만나서 얘기하고 도로 위에 있으면 덜 답답하거든.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나는 운전은 질려. 회사 다닐 때 기사님이 평생 옆에 있었는데 뭘. 그날 밤 그는 TV 앞에 앉아 있었다. 예능, 뉴스, 주식 방송이 번갈아 나오고 그중 자막 하나가 시선을 끌었다. 은퇴 후 창업으로 제2의 인생을 연 60대 남성. 그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지. 그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자존심이 다시 꿈틀거렸다. 다음날 그는 은행으로 향했다. 퇴직금의 절반인 8천만 원을 꺼내 소형 헬스기구 온라인 유통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엔 설렘이 있었다. 이 나이에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본다는 게 기분 좋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첫 달 매출은 20만 원, 둘째 달엔 0원, 그리고 셋째 달 임대료와 물류비만 250만 원이 나갔다. 전화벨이 울리면 대부분 광고대 행사였다. 사장님, 마케팅 한번 맡겨보시죠. 성공 사례 많습니다. 그는 점점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무실에 불을 끄고 나올 때마다 마치 자신이 점점 어두워지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미지근하게 식은 찌개가 놓여 있었다.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사업은 좀 어때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낮게 말했다.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나섰는지 모르겠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출근하듯 양복을 입고 나섰다. 책상 위에는 멈춘 손목 시계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시계를 다시 찾다. 그래, 오늘은 그냥 나가보자. 하지만 향한 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동네 공원이었다. 벤치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던 그에게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다. 젊은 양반, 시계 멈췄나? 예, 건전지가 다 됐네요. 그럼 갈아야지. 세상에 멈춘 시계만큼 쓸모없는 게 어디 있어.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집에 돌아온 그는 시계를 열고 새 건전지를 끼웠다. 딸깍, 분침이 다시 움직였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문제는 시계가 아니라 자신이었다. 그날 밤 그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이렇게 쳤다. 은퇴 후 루틴 만들기. 수백 개의 영상이 쏟아졌고 그 중 한 영상의 제목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은퇴 후 하루키처럼 살아보라. 그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클릭했다. 영상 속 차분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은퇴 후의 자유는 생각보다 불안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새로운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리듬입니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속마음을 읽는 듯했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켰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래, 나한테도 다시 리듬이 필요하구나. 그날 이후 이도연은 새벽마다 눈을 떴다. 예전처럼 불면에 시달려 깬 게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그 영상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다. 하루의 리듬을 되찾으세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거실에서 그는 커피를 내렸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그는 오랜만에 시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예전엔 사람들을 지휘하느라 늘 분주했지만 지금은 오롯이 혼자였다. 그런데 그 고요가 나쁘지 않았다. 컴퓨터를 켜고 메모장을 열었다. 오늘 해야 할 일 산책, 신문 읽기, 점심 직접 만들기. 단 3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목록이 그에겐 오랜만에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처럼 느껴졌다. 그날 아침 그는 운동화를 신었다. 30년 전 회사 체육대회 때 받았던 낡은 운동화였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공원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며칠 전 만난 그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도연이 웃으며 인사했다. 어르신, 또 뵙네요.
노인이 웃었다. 시계는 고쳤소? 예. 덕분에 잘 돌아갑니다. 그래. 인생도 그런 거요. 멈춘 것 같아도 마음만 돌리면 다시 가는 거지. 그 말에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왠지 눈물이 고였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산책을 나갔다.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빠지지 않았다. 아침 5시 30분이면 이미 길 위에 있었고 귀에는 늘 같은 노래가 흘렀다. 오래전 딸이 선물해준 오래된 mp3 속 이문세의 옛사랑. 그 노래가 끝날 때쯤이면 해가 천천히 떠올랐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아내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주었다. 여보, 이거 마셔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내가 어느 날 말했다. 요즘 표정이 좀 달라지셨네요. 얼굴이 편해 보여요.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다시 움직였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는 작은 다이어리를 하나 샀다. 매일 그날의 기분을 한 줄씩 적었다. 오늘 아침 바람이 맑았다. 커피 향이 좋았다. 사람은 익숙함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하루를 살아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다. 몇 년 전 회사 송년회 사진, 해외 출장 사진, 수많은 회의실의 풍경들. 그 안엔 늘 정장을 입은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떤 사진 속의 자신보다 지금 커피를 내리는 자신의 얼굴이 더 살아있는 얼굴처럼 느껴졌다. 그는 어느 순간 새벽의 고요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TV 대신 책을 읽었다. 요즘 읽고 있는 건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것.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나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그 반복이 나를 만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그제야 알았다. 그동안 그는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살아온 적은 없었다는 걸. 그의 아내는 이제 매일 아침 그와 함께 걷는다. 처음엔 10분도 버거워하던 그녀가 이젠 1시간을 걷고 나서 이게 진짜 노후구나 하고 웃는다. 그 웃음 속엔 오래전 잃었던 부부의 온기가 다시 피어났다. 며칠 전 그는 손목 시계를 닦으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내가 준 mp3 덕분에 요즘 아침이 참 좋다. mp3요? 그거 아직 있어요? 그래, 고장 안 나고 잘 돌아가. 와, 요즘 그런 사람 없어요. 진짜 하루키 같네. 딸의 농담에 그는 웃었다. 하루키처럼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그는 매일 밤 9시면 불을 끈다. 스마트폰 알림을 꺼두고 방 안은 조용했다. 단조로운 하루였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졌다. 잠들기 전 그는 손목 시계를 벗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초침이 틱, 틱 소리를 내며 일정한 리듬을 이어갔다. 그 리듬은 마치 그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하루는 친구 정만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야, 요즘 뭐하냐? 택시 그만두고 다시 쉬냐? 아니, 매일 걷고, 책 보고, 글 좀 써. 그냥 내 하루를 정리하는 거지. 와, 너 진짜 변했다. 예전엔 숫자밖에 모르던 놈이. 그는 웃었다. 숫자는 잃었지만 시간은 되찾았지. 그날 밤 그는 다시 노트에 글을 썼다. 나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 반복이 나를 보호한다. 멈춰있던 시계는 다시 움직였고 나도 그렇다. 이젠 성과가 아니라 하루의 리듬이 내 삶을 지탱한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아파트 불빛이 반짝이고 겨울 하늘엔 달이 걸려 있었다. 한때는 수많은 보고서와 목표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단 한 가지 문장만 마음속에 남았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손목 시계를 다시 찾다. 초침이 일정한 박자로 움직였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했다. 그래, 내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조용한 주택가 골목 끝 아침 6시 10분이면 언제나 같은 소리가 들린다. 탁, 타다. 현관 앞에서 운동화 끈을 조여 매는 소리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김명우 씨다. 올해로 공무원 생활을 마친 지 5년째 그의 하루는 여전히 규칙적이다. 그는 퇴직 후에도 알람을 맞춘다. 새벽 5시 반이면 기상, 면도하고 물 한 잔을 마신 뒤 거실 창문을 연다. 그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친다. 이 공기를 맡아야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야.
그는 혼잣말처럼 말하며 신발장을 열어 운동화를 꺼낸다. 그 운동화는 10년 넘게 신은 오래된 신발이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그 신발을 닦는다. 마치 마음을 닦는 것처럼. 그는 오랫동안 구청 토목과에서 근무했다. 퇴직 전까진 늘 도면과 현장 사진, 민원인 전화에 쫓겼다.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지만 막상 퇴직이 다가오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그래도 난 일로 살아왔는데 내일부터는 뭘 해야 하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의 아내 윤정자 씨는 말했다. 여보, 이제는 당신 건강 좀 챙겨요. 걱정이에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젠 나를 위해 써야지. 그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매달 220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그 돈으로는 큰 호화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벌기보다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퇴직 직후 몇 달간은 그에게도 공허함이 있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의 점심, 사무실 복도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 그 익숙한 리듬이 사라진 것이다. 그는 한동안 집안에서만 머물렀다. 낮에는 TV를 보고 밤에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새벽이 되어 잠들었다. 그렇게 2달이 지나자 몸이 먼저 반응했다. 무릎이 아프고 혈압이 올랐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명호 씨, 활동량이 너무 적어요. 매일 조금이라도 걸으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생활하면 혈압약 평생 드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그는 생각했다. 이러다 진짜 늙겠구나. 그날 밤, 그는 거실에 있던 낡은 운동화를 꺼냈다. 회사 다닐 때 체육대회에서 받았던 이미 밑창이 다른 신발이었다. 먼지를 털고 구두약을 발라 반짝이게 닦았다. 그날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다. 이튿날 새벽, 그는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다. 처음엔 10분 걷기도 힘들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뻐근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나갔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건 내 출근이야.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산책 중에 늘 똑같은 길을 걸었다.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 작은 호수공원으로 들어가고 벤치에서 숨을 고른 뒤 커피 자판기에서 300원짜리 믹스커피를 뽑아 마셨다. 그 시간 그는 아무런 소음도 없는 세상에서 자신을 마주했다. 명호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같은 시간 걷는 이웃 박영진 씨가 말을 걸었다. 그럼요. 안 나오면 몸이 먼저 알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짧은 대화가 하루를 밝게 만들었다. 그의 아내는 처음엔 걱정했다. 그 새벽에 나가서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괜찮아. 몸이 알아서 일어나.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도 함께 나왔다. 서로 말없이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뜨는 걸 보았다. 둘은 동시에 말했다. 이 시간이 참 좋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만난 후배가 말했다. 선배님, 요즘 뭐 하세요? 그냥 걷지. 그리고 마을 도서관에서 봉사 좀 하고. 와,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퇴직 후에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뭘 해야 할지 모를 땐 그냥 몸을 움직이면 돼. 생각은 그 다음이야. 그는 지금도 매일 노트를 쓴다. 제목은 오늘의 루틴. 5시 30분 기상, 6시 산책, 8시 아침 식사, 10시 독서, 오후 봉사활동. 그는 이 일정을 5년째 이어오고 있다. 가끔은 지루하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럴 때마다 그는 조용히 대답한다. 지루한 게 아니라 단단한 거예요. 내 삶이 다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벽돌 같달까. 그의 방 책상 위에는 낡은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매일 닦고 매일 신는다. 그는 그 운동화를 나의 시계라고 부른다. 이 운동화 끈을 묶는 순간 내 하루가 시작돼요. 시간이 다시 흘러요. 그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다. 물가가 오르고 연금은 빠듯하다. 하지만 그는 매일 같은 말을 되뇌인다. 돈보다 무서운 건 멈추는 거야. 움직이면 그게 인생이지. 김명호 씨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하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는 점점 따뜻한 리듬이 자리 잡았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떠오르는 걸 지켜봤다. 햇살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생각했다. 그래, 오늘도 잘 살아냈다. 그의 아내 윤정자 씨는 이제 그와 함께 걷는 게 일상이 되었다. 둘은 걸으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당신 예전엔 늘 화가 나 있었던 거 알아요? 나도 몰랐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와서 말도 안 하고 그냥 TV만 봤으니까. 이젠 얼굴이 훨씬 편해 보여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다 이 운동화 덕분이지 뭐. 그 말에 둘은 함께 웃었다.
아침 산책을 마치면 그는 늘 작은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다. 처음엔 조용히 책만 읽었지만 어느 날 사서가 부탁했다. 어르신, 혹시 초등학생들 독서지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네, 한번 해보죠. 라고 답했다. 그날 이후 아이들과 책을 읽는 시간이 생겼다. 선생님, 이 부분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잡는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김명우 씨는 깨달았다. 자신이 30년간 쌓은 경험과 인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배움이 되고 있다는 걸. 그는 매일 저녁 다이어리에 한 줄씩 썼다. 오늘은 아이들과 책을 읽었다. 그들의 눈에서 옛날의 내가 보였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병원 의사는 이제 약을 줄여도 되겠어요라며 웃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운동화를 꺼내 닦았다. 이 녀석이 나 살렸네. 하지만 인생이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작년 겨울 그의 아내가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한동안 집안일을 혼자 해야 했다. 설거지, 청소, 장보기. 예전에 그였다면 짜증을 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나 하루 리듬 안 깨지게 해볼게. 그는 아침 산책을 줄이지 않았다. 산책 후엔 장을 보고 점심을 차렸다. 그렇게 3주가 지나자 아내의 손목도 회복되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 이제 진짜 듬직하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내 삶이 이제야 익숙해진 것 같아. 봄이 오던 어느 날, 그는 도서관 아이들과 함께 마을 걷기 대회에 참가했다. 운동화를 신은 아이들이 뛰어가며 소리쳤다. 김 선생님, 우리 이겨요. 그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천천히 가도 돼.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거야.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자신이 사무실에서 하던 말이 떠올랐다. 성과는 빠른 사람이 가져간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행복은 꾸준한 사람이 지킨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걷기 대회가 끝난 뒤 아이들이 선물로 운동화를 하나 줬다. 김 선생님, 이거 새 운동화예요. 이제 낡은 건 쉬게 해주세요. 그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이 신발은 내가 살아온 시간 그 자체야. 그래도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내 인생이 더 단단해졌어. 그날 밤, 그는 낡은 운동화 옆에 새 운동화를 나란히 놓았다. 그리고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인생은 두 켤레의 신발 같다. 하나는 과거를 걸어온 발자국이고 다른 하나는 내일을 향한 약속이다. 요즘 그는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다. 저녁 식사 후 아내와 둘이서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음악을 듣는 시간이다. TV는 켜지 않는다.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바람, 그리고 초침이 흘러가는 소리만이 배경음악이다. 그는 그 순간을 내 인생의 음악회라고 부른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는 여전히 운동화를 닦는다. 오늘도 잘 걸었다. 그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칭찬이었다. 요즘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른다. 명우 선생님, 우리도 그 루틴 배우고 싶어요. 그는 웃으며 말한다. 별거 아니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길을 걸으세요. 생각보다 세상은 그 안에서 새로워져요. 어느 날 도서관 아이 중 한 명이 물었다. 선생님, 인생이 뭐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글쎄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요. 인생은 움직이는 거야. 멈추면 후회하고 걸으면 행복해져. 그는 지금도 새벽이면 운동화를 신는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새가 지저귀는 순간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한다. 명우야, 오늘도 리듬 잃지 말자. 그의 손목엔 여전히 낡은 시계 하나가 차 있다. 하지만 이 시계는 더 이상 일의 시간을 재는 도구가 아니다. 그에게 시간은 이제 삶의 박자다. 초침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그의 심장은 조금 더 단단하게 뛰었다. 퇴직 후 5년, 그는 이제 하루가 길지 않다고 말한다. 시간이 길면 마음을 채우면 되지. 루틴이 있으니까 내 하루는 늘 제때 도착해. 그는 여전히 걷고, 닫고, 웃는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하다. 누가 묻는다. 그 나이에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그는 미소를 짓는다. 그냥 사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내 운동화가 나를 어딘가로 데려가 주니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국내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 중 우울불안 장애로 진료를 받는 비율이 전체 우울증 환자의 약 35.7%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50대, 60대 남성의 경우
우울불안 장애로 치료받는 사례가 2017년 약 16만 6천여 명에서 2021년에는 약 19만 2천여 명으로 무려 16%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이후 정신건강 악화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구조적으로도 이미 경고등이 켜진 현상입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 점은 명확히 지적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은퇴한 남성은 은퇴하지 않은 남성보다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더 높으며 그 관계에는 사회 접촉의 감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직장을 떠난 뒤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정서적 고립이 더 심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사회활동이나 재취업을 유지한 사람들은 완전 은퇴한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나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50대 이상 정년퇴직자 2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완전 은퇴 그룹보다 일부 재취업을 택한 사람들이 건강 지표면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은퇴 전후의 건강 변화를 비교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신체 활동이 급격히 줄거나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사람일수록 우울증과 불안,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은퇴자일수록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은퇴 후 활동이 줄어들면 인지능력 저하나 신체 기능 저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통계와 연구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유지해 온 사회적 역할과 신체 활동, 그리고 관계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절되지 않는 삶의 리듬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자신의 건강과 감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 무계획과 고립은 통계적으로도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이며 반대로 사회적 참여와 규칙적 루틴을 유지한 사람들의 삶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선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이 우리 사회 속 멈춤의 공포와 고립의 위험을 완화하는 중요한 기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이 적절한 일자리나 공익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연결성을 유지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자체들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처럼 지역사회 기반의 여가학습교류 시설을 운영하여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상향,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확대, 주거급여 확대 등 생활안정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노인복지 정책에서는 지역 특화 사업을 활성화하고 국고 보조를 받은 인센티브 방식으로 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향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을 우리 사례의 흐름에 접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은퇴 후 하루의 리듬을 잃지 않도록 지자체가 지역 중심의 시니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단위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새벽 산책 모임, 작은 글쓰기 독서 모임, 공원 음악 듣기 동아리 등 정기적인 활동을 조직하고 중장년층 주민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자발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루틴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다면 외로움의 틈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노인이 가진 경력과 재능을 마을 학교나 커뮤니티에 매칭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가 정책의 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 노인의 삶의 의미와 사회 연결을 증진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이 단순히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기여하게 만드는 구조는 삶의 리듬과 정체성을 동시에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만 55세 이상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멘토링, 독서 지도, 보건활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하며 사회와 연결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노인들이 살아가는 무대를 잃지 않게 해주며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악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노인이 많이 사는 기존 주거지역의 지역 복지 보건사회 서비스를 결합하여 그곳에 사는 노인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제안할 수 있는 실질적 조언은 이렇습니다. 첫째, 지자체는 노인 커뮤니티 중심 루틴 프로그램 허브를 구축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산책, 글쓰기, 음악 듣기 모임 등 소규모 정기 모임을 운영하고 참여자 간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노인 자원봉사, 경력 매칭, 사회기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노인이 계속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갖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 커뮤니티 지원은 주거지, 기반 지원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많은 지역에 보건복지여가 서비스가 통합된 허브를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국고 보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다섯째, 시민과 노인 대상의 제도 홍보가 중요합니다. 제도가 있어도 모르니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적극적인 안내와 접근성 제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과 제도들이 잘 작동한다면 사례 속 인물이 겪은 리듬 상실과 고립의 위험은 크게 줄어들 수 있고, 두 번째 사례처럼 다시 하루의 리듬을 회복하고 삶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노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일을 향해 걷는다. 멈춰 서 있던 시계도, 닳아버린 운동화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인생은 새로워진다.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땠습니까? 멈춰버린 시계 앞에서 주저앉았던 이도현 씨, 그리고 매일 아침 운동화 끈을 묶으며 삶의 리듬을 이어간 김명호 씨. 두 사람의 인생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서로 다른 선택이 전혀 다른 노후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다 끝났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멈췄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걸었습니다. 퇴직이라는 같은 문을 통과했지만 한쪽은 그 문을 끝이라 여겼고 다른 한쪽은 다시 열리는 문이라 여겼습니다. 이도현 씨의 삶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평생 일만 하다 갑자기 주어진 자유가 두려워진 사람,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고 낯선 공허 속에 머물렀던 그 마음 말입니다. 그가 느꼈던 외로움, 그 막막함,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지금 50대, 60대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슴 깊이 느껴본 감정일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김명호 씨의 삶은 단조롭고 조용하지만 참 단단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 작은 반복 속에서 그는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가 말했죠. 지루한 게 아니라 단단한 거예요. 이 리듬이 내 인생을 지탱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퇴직금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내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였습니다. 하루를 낭비하느냐, 아니면 새로 짓느냐. 결국 인생의 질은 하루의 리듬에서 결정된다는 걸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멈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계가 멈췄다면 다시 건전지를 갈면 되고, 운동화가 닳았다면 새 신발을 신으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멈추면 그땐 정말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마음의 운동화를 닫고 내 안의 시계를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보너스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진짜 인생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가족과 일 때문에 바빠서 온전히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만들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더라도 그 길 위에서 다른 하늘을 보고 다른 공기를 마시고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결코 단조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의미로 채워진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마음이 멈춘 것 같으신가요? 잠 못 이루는 새벽, 괜히 허전한 오후,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묻게 되는 그 순간, 그럴 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하는 중이다. 내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오늘 영상의 두 사람처럼 누군가는 멈춰버린 시간을 바라보며 후회하지만 또 누군가는 다른 운동화를 신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어떤 인생이 더 가치 있을지는 결국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단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 보세요.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시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잘 버텼다. 오늘도 한 걸음 더 가보자. 그 작은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끝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인생은 화려하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살아야 하는 거지라고. 반복되는 하루가 여러분을 지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하루들이 쌓여 결국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멈춰있던 시계도 매일 닦는 운동화도 결국 우리 마음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멈추고 누군가는 걷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어떤 걸음을 내딛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다시 리듬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내일의 아침이 조금 더 따뜻하게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승진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진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낮 없이 일했는데도 승진해서 이름이 빠져 있을 때 그 허탈함과 분노, 남들이 박수받는 순간 나는 왜 뒤처진 걸까 하는 씁쓸한 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직장인 조사에서도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공든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좌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가족의 삶과 자존감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세대 40대, 50대, 60대에게 승진, 실패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곧장 해고의 불안, 경제적 압박, 그리고 건강마저 위협하는 무거운 그림자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다음 장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승진에서 탈락한 아들에게 건네는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지금의 상처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꾸는 길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책상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아들에게라고 또박또박 적힌 글자. 박성호는 저녁밥을 시켜둔 채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 민재의 어깨가 축 늘어진 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2025년 봄, 물가도 대출이자도 버겁고 병원비 영수증은 늘 두툼해지는 때, 그의 집 거실에는 오래된 선풍기 바람과 씁쓸한 한숨만 맴돌았다. 성우는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정년을 채우고 몇 해 전 퇴직했다. 자랑할 경력은 많지 않았다. 매출이 오르던 해보다 버티던 해가 더 많았고, 명함에 새겨진 직함보다 고객에게 먼저 안부를 묻던 습관이 몸에 밴 사람. 그가 오늘 밤 꺼낸 건 회식 자리에서 배우지 못한 말들이었다. 버티는 법과 스스로를 잃지 않는 법, 그리고 내가 승진해서 미끄러졌다고. 내 인생이 미끄러진 건 아니라는 말. 봉투 속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다. 사연 도입 민재는 수도권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파트에서 잔업을 달고 살았다. 주말마다 공장 라인을 돌며 불량률 보고서를 고쳤고, 상사에게는 현장 정리도 실력이라는 말을 배우며 묵묵히 치웠다. 평범했지만 성실했고, 집에 오면 엄마 약 봉투를 챙기고 전세 만기 알림을 확인하는, 가족을 먼저 떠올리는 아들이었다. 갈등 전개. 그런데 올 봄 인사 발령 공지가 올라왔을 때 민재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 후배가 먼저 팀장을 달았고 새로운 바람이라는 한 줄 코멘트가 사무실을 지나갔다. 그날 밤 냉장고 문 앞에서 그는 말없이 물만 마셨다. 절정 한 달이 지나자 경무와 초조가 겹쳐졌다. 라인에서 작은 사고가 났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회의에서 민재는 스스로를 더 몰아붙였다. 야간 근무 뒤 돌아온 새벽,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웅크려 있던 그의 손에서 사원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환성우는 그 손을 조용히 들어 올리며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자신의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아빠도 내 나이 때 승진 명단에서 3번 미끄러진 적이 있다. 그때 회사 계단을 오르내리며 내가 부족해서일까만 수백 번 되뇌었다. 그런데 버틴 끝에 알게 된 건 실력은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고 태도와 관계가 먼저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장판에 툭 떨어진 사원증을 집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내일은 보고서 첫 문장부터 바꿔보자라고만 적었다. 공장 안전등이 꺼지는 시각, 카드값 청구 알림이 울리는 시각, 전기요금, 인상 알림이 뜨는 시각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문장 사이사이에 작은 행동표를 끼워 넣었다. 라벨, 표기, 순서, 확인.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손부터 움직이게 하는 장치였다. 공감 유도. 마무리 남 얘기 같지 않다. 그치.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다. 상징처럼 흰 봉투가 탁자 위에서 작은 숨을 쉬었다. 성호의 편지는 장황하지 않았다. 첫 장에는 돈 얘기가 없었다. 다만 누가 너를 평가하든 너는 너를 깎지 마라는 문장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었다. 그리고 둘째 장에는 그가 젊은 시절 겪었던 눈물의 골짜기가 조용히 적혀 있었다. 영업팀 막내였던 어느 해 여름,
창고에서 반품 상자를 밤새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고 다음 날 아침 고객 미팅에선 가격표 한 줄을 틀려 계약을 놓쳤다. 그때 선배는 실수에 이름표를 달아두면 다음엔 먼저 알아본다라고 했다. 성우는 그 말을 그대로 적었다. 실수는 내 것, 교훈도 내 것. 그는 아들에게 실패를 강의하지 않았다. 그저 실패를 붙잡고 지나온 밤들을 보여주었다. 퇴직 뒤 몇 해, 그는 매달 장부를 정리하며 현실을 배웠다. 식용유 값이 오르고 공공요금이 오를 때 눈을 감고 지낼 수 없다는 것. 이자 고지서가 도착하는 날이면 작은 전구 하나라도 꺼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래서 민재가 승진 명단에서 빠졌다는 소식은 체면보다 생활을 먼저 떠올리게 했다. 승진 수당이 오르면 병원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고 적금 만기 때 전세 보증금을 보태기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편지에서 단 한 줄도 돈으로 아들을 재지 않았다. 돈은 방편이고 너는 목적이다. 그는 적었다. 목적을 잊으면 방편이 주인을 먹는다. 편지 넷째 장에는 그가 영업팀 부장 시절에 배운 현장의 언어가 담겨 있었다. 사람은 성적표로 움직이지 않는다. 관계로 움직인다. 민재가 후배에게 자리를 내준 건 능력이 없어서만은 아닐 수 있다는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문장도 있었다. 일은 숫자로 보이지만 기회는 사람의 입으로 온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3가지만 부탁했다. 첫째, 말 없는 인사를 그만둘 것. 둘째, 고쳐야 할 것을 먼저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것은 묻어두는 순서를 배울 것. 셋째, 라인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대신 절차를 먼저 확인할 것. 그 순서는 성과보다 안전을, 성급한 정의보다 지속을 지키는 법이었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자존감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문장들은 더 짧아졌다. 너는 괜찮다. 아빠가 알아본다. 명단이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편지는 결코 달콤하지 않았다. 내일 출근해서 어제처럼 하지 마라. 마지막 장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현장 순회 시간 바꾸기, 보고서 첫 줄에 선행 조치 적기, 점심시간에 라인장에게 감사 문자 보내기. 거창한 전략이 아니었다. 버티는 기술, 견디는 생활, 다시 서는 순서를 적은 메모였다. 창밖으로 새벽 택배차가 지나갔다. 성우는 봉투를 닫으며 아들이 잠든 소파 옆에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 한 장을 찢어 작은 메모를 더했다. 아들, 내가 이겨내도 되고 잠시 멈춰도 된다. 다만 내가 내 편인 것만 확인해라. 다음 날 아침 출근길 현관에서 신발끈을 매던 민재가 봉투를 들었다. 인사말 대신 눈을 들었다 내린 뒤 그는 짧게 말했다. 아빠, 오늘은 먼저 현장부터 돌고 들어갈게. 그 말 속에 성우는 알았다. 아직 명단에는 없지만 오늘의 한 줄이 내일의 명단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꾸는 힘은 누군가의 편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거실시계는 새벽을 가리켰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민재는 출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도 눈을 감았다. 회사 건물 앞에 서니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다. 승진 발표가 있던 그날 복도에서 들려오던 박수 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민재 씨도 열심히 했는데 이번엔 아쉽네요. 선배의 말은 위로 같았지만 실제로는 너는 부족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때부터였다. 업무 하나에도 긴장이 몰려와 손끝이 떨리고 작은 실수마저 2배로 크게 다가왔다. 절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여름 장마가 한창이던 어느 날 생산 라인에서 큰 기계 오작동이 발생했다. 수십 대의 제품이 불량 처리되었고 민재는 현장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숫자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자 그는 회의실에서 눈앞이 하얘졌다. 누군가는 무심히 승진 못하는 이유가 있네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퇴근길, 비에 젖은 양복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편지 봉투가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승진 자체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남는다는 공포였다. 그날 밤, 민재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돈은 방편이고 너는 목적이다. 그 한 줄이 낡은 전등불 아래서 또렷하게 보였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반품 상자를 옮기며 삐끗한 허리를 붙잡고도 다음 날 고객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실수는 내 것, 교훈도 내 것. 그 말은 패배의 낙인이 아니라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걸 처음 이해했다. 전환의 순간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다. 민재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첫 장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선행 조치 불량 원인 추적 완료. 예방 프로세스 보완 중. 이전에는 단순한 결과 보고서였지만 이번에는 과정과 개선을 담았다. 상사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라인장에게는 점심시간에 짧은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현장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누군가 그에게 이번에는 잘했네라고 말했다. 그 짧은 문장이 그의 숨을 틔웠다. 그는 더 이상 승진 탈락을 끝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간이 내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훈련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편지에서 적었던 말처럼 명단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다. 기름값은 오르고 회사 식당 밥값도 올랐다. 하지만 그는 작은 메모 습관을 이어갔다. 라벨, 표기, 순서, 확인. 눈앞의 일을 붙잡아 두는 그 습관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 시간은 조금씩 민재의 편이 되어 주었다. 2달 뒤, 그는 작은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었다. 정식 승진은 아니었지만 동료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보고서를 대표로 발표하는 자리는 그에게 새로운 자존감을 심어주었다. 발표를 마친 뒤 박수 속에서 그는 무심코 다시 아버지의 봉투를 떠올렸다. 그 안에는 여전히 같은 문장들이 있었다. 너는 괜찮다. 아빠가 알아본다. 이제 민재는 아버지의 편지를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의 지침으로 읽는다. 실패는 내 것이지만 교훈도 내 것이다. 그 말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지를 건넨 아버지 역시 정년 후 퇴직금을 생활비와 대출 상환으로 거의 다 써버리면서도 꺾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낸 증인이었다.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화려한 성과는 없었지만 끝까지 버티며 회사를 지킨 아버지의 인생이 그 편지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으신가요? 사실 지금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같은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진 탈락은 곧장 해고나 퇴직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내가 밀려났다는 절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명단은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자존감이고 그 자존감은 작은 메모, 한 줄의 편지, 누군가의 짧은 격려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편지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단에서 빠져도 내 삶에서 빠지지 마라.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김상호 씨, 올해 66살입니다. 상호 씨는 한 대기업 전자부품 회사에서 영업관리팀장으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늘 묵묵히 현장 직원들과 부딪히며 고객사와의 거래를 지켜내는 안전한 손 역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동료들 사이에서는 승진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간다는 말이 그의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받은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주변 동료들 가운데 일부는 이 돈으로 곧장 상가를 분양받거나 무리하게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회사에 다니던 시절부터 노후 대비를 조금씩 준비해왔습니다. 30대 중반부터 꾸준히 적립식 펀드를 들었고 40대 초반에는 연금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당장은 빠듯했지만 그는 눈앞의 넉넉함보다 먼 미래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항상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 때 회사 전체가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함께 입사했던 동기 2명이 명예퇴직을 택했고 그중 1명은 퇴직금을 부동산 투자에 넣었다가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호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뼛속 깊이 들어온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무리하게 선물을 돌리던 것도 멈췄고 가족 외식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지만 그는 빚내서 과한 사교육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50대 초반에 맞이한 건강 위기는 그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야근과 출장으로 위험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건강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퇴원 이후 그는 술자리를 줄이고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은 시간이 지나며 그의 체력을 지켜주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018년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웠을 때 주변 지인들은 상호 씨에게 권했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상가 하나 사두는 게 최고야. 나중에 임대료 받으면 연금보다 낫지. 실제로 같은 부서 후배 한 명은 대출을 끌어다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하지만 2023년 경기 침체와 함께 공실이 늘어나자 후배는 이자도 못 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상호 씨는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퇴직금은 절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데 쓰지 말자. 안정적인 흐름이 필요해. 그래, 우리 나이엔 모험보다 확실한 게 좋아. 연금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게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그는 결국 퇴직금을 안전자산과 연금 상품으로 나눠 넣었습니다. 일부는 은행 정기예금으로, 일부는 연금저축계좌에 추가 납입했습니다. 남은 돈은 생활비 비상금으로 두었습니다. 2025년 현재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식료품 가격 상승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죠. 하지만 상호 씨 부부는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금액이 합쳐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또래 이웃 중 일부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아침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아내와 함께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준비해둔 저금통에서 용돈을 꺼내주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예전에 무리해서 상가 투자했으면 지금 아마 집도 잃고 마음도 잃었을 거야. 아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지금 이렇게 웃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재능이나 운 덕분이 아닙니다. 그는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며 작은 습관과 원칙을 지켜온 것뿐입니다. 다만 중요한 순간에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았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후는 두려움보다 평온이 많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손주에게 미소 지어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나는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의 노후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2년 겨울 아내가 갑작스럽게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약값과 치료비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당시 물가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난방비 고지서는 예년의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이럴 때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조금 풀어야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니까. 다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으면 지금이라도 상가 하나 사서 임대 돌리지. 치료비는 임대료로 해결하면 되잖아. 순간 상호 씨도 흔들렸습니다. 퇴직금으로 남겨둔 예금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마음 한켠에 불안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리한 선택을 하면 나중에 더 큰 구멍이 날 수 있다. 그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치료비는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안에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여가 지출을 아끼고 대신 건강 회복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재활치료를 거쳐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고 두 사람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지출을 다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회복한 뒤
두 사람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걷기, 주말마다 텃밭 돌보기, 그리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안정과 행복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2024년 정부에서 고령층 의료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면서 상호 씨 부부는 매달 부담하던 약값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준비해둔 연금에다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니 이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겠구나. 상호 씨는 아내와 함께 다시금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금융교육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며 노후에는 소득의 크기보다 소득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많은 이웃이 무리한 투자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상호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잘 버텼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상호 씨의 삶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조금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했고 무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노후의 무게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퇴직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고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며 불안 속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상호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안정과 준비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위기가 와도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손주가 놀러 올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 번의 유혹에 흔들렸다면 너에게 줄 용돈도 웃음도 없었을 거야.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긴 세월을 버티며 배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준비한 만큼, 그리고 무리하지 않은 만큼 다가옵니다. 위에서 소개한 불행한 사례가 남 얘기 같지 않듯 상호 씨의 사례 또한 우리에게 실현 가능한 길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국의 현실부터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한국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었고 2021년에는 37.7%까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약 13%의 3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소득뿐 아니라 자산과 소비를 포함해보면 빈곤의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1950년 이전 출생한 고령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연금 체계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연금은 2021년 기준 최대 3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는 노후 생활비의 아주 일부만을 채워줄 뿐입니다. 위키백과 그리고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약 12.3%에 불과한데 이는 OECD 평균 20.1%의 60% 수준밖에 안 되가 노인을 위한 복지연금 지출로 넉넉하다고 보기 어렵죠. 인구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4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67년에는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46.5%를 넘어설 전망이에요. 한편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향후 8년간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2026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1.5%에서 43%로 높이는 개혁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공적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15년 정도 늦춰 2071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의 피크임금 시스템 즉 56세 이후 임금을 연차별로 줄이다가 정년퇴직을 맞이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고령층의 소득을 크게 줄이는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동자 중 약 70%가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38%는 빈곤선 이하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편 국외를 살펴보면 세계은행이나 OECD에서도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취약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복지 지출이 결합되어 노인 빈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구체적 논문명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위 사례처럼 꼼꼼히 준비하고 안정적 자산연금 기반을 갖춘 분이 얼마나 드물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함께 볼게요. 먼저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노인에게 가능한 일자리를 110만 개 만들고 기본연금과 장애연금을 2.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40년까지 최대 225곳의 실버케어 센터를 짓는 계획으로 고령층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 1월에는 시니어 고용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합한 민간 일자리를 연결하고 맞춤형 직무 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단순 연금만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으로 정책을 짜고 있어요. 또한 치매나 장기요양 같은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병원 의존을 줄이고 지역 중심 돌봄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치매 돌봄 체계를 건강보험과 연계해 구축해 나가며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2000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롱마이너스텀 케어 인슈런스를 도입해서 공라이프 케어부터 예방, 주거복지까지 지역 기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고위험 대상 중심 방식에서 커뮤니티 기반 예방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 이코이노사로나 KUINO 설랑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도 강화했죠. 또 일본은 후레아이 키프 FUREAI KIPPU라는 시간에 기반한 지역 통화 시스템을 통해 고령자를 돕는 행위에 일정 시간을 적립하고 그걸 나중에 본인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하는 상호부조 기반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연대와 신뢰의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도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내에서는 일자리 확대, 장기요양보험의 확대, 그리고 치매 지역 돌봄 연계 강화가 핵심입니다. 지자체별로 실버케어 센터, 시니어 고용센터 같은 공간과 지원망을 확대하고 있어요. 해외, 특히 일본 사례에서는 지역 기반 예방 돌봄, 상호부조 시스템, 통합 커뮤니티 케어라는 접근이 매우 유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책들을 내 삶의 도구로 실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절차를 문의해보거나 시니어, 일자리 정보를 꼼꼼히 챙기고 동네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후레아의 키프 같은 상호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장기 투자나 고위험 투자 전에 이런 제도적 안전망을 먼저 챙기는 것이 진짜 노후 안정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한 장의 편지는 때로는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또 한 장의 저금통은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쓰러진 이름표를 붙잡고 울던 이도 있었고 작은 습관을 지켜내며 웃음을 남긴 이도 있었다. 길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의 노후는 오늘의 선택으로 쓰여지는 또 다른 이야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삶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하고 자신감을 잃어 매일이 두려움이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한 발짝씩 준비하며 평온한 노후를 맞이한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 한 사람은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표보다 자신을 먼저 믿으며 삶을 지켜냈습니다. 한 사람은 현실의 벽 앞에서 버티기조차 힘들어 눈물로 밤을 치새웠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습관과 원칙을 지켜내며 손주에게 미소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길 어디쯤에 놓여 있지 않을까요? 누구도 실패를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불안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태도로, 어떤 준비로 그 시간을 버티고 지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50대, 60대, 70대들이 같은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불안한 시대에 나도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버티는 힘, 스스로를 믿는 자존감, 그리고 작은 준비가 바로 해답입니다. 편지를 남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듯 명단에서 빠져도 인생에서 빠지지 마라. 그리고 평생 검소함과 원칙을 지켜온 또 다른 남자가 말하듯 돈은 방편이고 내가 목적이다. 이 두 문장은 우리가 지금부터 붙잡아야 할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눈앞의 유혹과 불안에 흔들려 후회로 가득한 노후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이어가며 당당하고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습관과 작은 다짐이 모여 마침내 나와 가족을 웃게 만드는 가장 큰 선물이 된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이 사랑하는 가족과 나 자신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믿고 준비하고 다시 걸어가 봅시다. 그 길 끝에서 분명 우리는 더 따뜻하고 빛나는 노후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